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40대 여성분께서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가 된 평범한 대한민국의 여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작은 20평대 주공아파트에서 자랐고 화장실에서 휴지를 아껴 쓰라거나 안 쓰는 방불은 꺼두라는 식의 돈을 아껴 쓰는데 이골이 날 정도로 부모님의 철저한 절약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특히 자수성가하신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하시며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저에게 판잣집에 살아봤냐고 아버지는. 그런 쓰러져가는 판자로 만든 집에서 정말 8식구가 산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항상 배를 움켜쥐고 다니며 변변한 옷 한 벌 없이 누더기를 걸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터로 뛰어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며 미천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몸은 건강한 편이어서 육체 노동으로 꽤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 후 의류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동복의 원단을 다루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판매하는 원단이요. 백화점에 입점하는 브랜드들의 반응이 좋아서 아버지께서 운이 좋게도 금방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신다고 합니다. 그 후 원단 관련 회사에서 일하면서 월급만 받는 것에 만족스럽지 않았던 아버지께서 일하는 도중 알게 된 인맥을 통해 자신의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다행히 인간관계를 잘 조절하여 만족할 만한 일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회사를 다니던 시기에 이루어져 아버지께서 돈을 모아 회사를 차리게 되었을 때 청혼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돈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며 결혼을 제안하고 이후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시고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5년이 지난 후 아이가 안 생겨 걱정하던 중에 저가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저를 애지중지로 키우신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려 애쓰셨지만 어쩐 일인지 어머니께서 자궁이 약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무남동료 외동딸로서 예쁨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아버지는 금융 투자를 하시고 컨테이너 대여 사업도 하셨어요.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이득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우리 집 외에 아파트 여러 채도 사고 땅도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차츰 우리 집의 형편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좋아졌다면서 그러나 아버지는 지방에 있는 원룸 건물을 사시겠다 하셨고 여기저기 지방으로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녀오셨어요. 대학가에 있는 원룸 건물이나 상가 건물을 주로 찾으셨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알아보시다가 아버지가 구매한 건물이 모두 3채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들은 지방에서 꽤 유명한 대학가나 번화가에 위치했어요. 전 제법 여기저기로 재산을 늘리고 계신다고만 들었지만 실제로 제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서 제게는 긴가민가한 마음도 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주공아파트 20평대에 살고 있었으며 부모님께서 절약하시는 모습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았고 엄마는 항상 재래시장에 가셔서 콩나물 값을 깎곤 하셨거든요. 저 또한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비에 있어서만은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상당히 이름난 대학을 나오게 되었고 그 후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7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령받았던 시청에서 어떤 한 남자를 만나 재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키가 크고 눈썹이 진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훈남의 외모를 가진 같은 부서에 속했습니다. 직원이었던 저는 언제나 회식 때 분위기를 호탕하게 주도하고 술을 못 마시는 여직원들을 위해 흑기사 역할도 하면서 매너 좋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난생 처음으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학창시절과 대학 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소위 건어물 여자였던 제가 마침내 이성에게 관심을 두게 된 것이었죠. 그 사람은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같은 부서 여직원들은 그 사람이 지나가면 한 번씩 돌아보고 오늘은 남색 양복을 입었다며 남색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호들갑을 떨 정도로 우리 부서에서는 마치 연예인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외모를 가졌고 어디를 가도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짝사랑을 갖기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아침 인사를 해주는 그날마다 가슴이 설레고 눈이 마주치면 어쩔 줄을 몰라 한동안은 두근거리며 그 사람 주위를 맴돌았죠. 그러던 중에 우리 부서에서 다 같이 일요일에 단합대회와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등산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인터넷으로 등산복을 대충 사서 일행 중에서 제일 꼴찌로 헉헉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서 말이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실은 그 장면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겉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 그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깔딱하게 오르는 깔딱한 길을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힘들어서 그런 지점이 나올 때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계속 쉬면서 물을 마셔야 했어요. 몇 번 그렇게 뒤처지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직원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누군가 급하게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지연 씨, 제가 짝사랑하는 그 남자였어요. 아내 재하 씨, 왜 다시 내려오세요? 아, 지연 씨가 혹시 어디 다 찾으셔서 못 오는 건가 하는데 제가 대표로 살펴보러 내려왔습니다. 혹시 다리라도 삐진 건 아니겠죠? 고마워요. 제가 워낙 몸이 좀 약해서요. 데리러 와주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를 데리러 와주다니 다른 여직원들이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뭔가 재하 씨와 제대로 긴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았어요. 등산을 꽤 좋아한다면 등산 동호회 경험을 신나게 말하는 그와 함께 산을 올라가니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그가 저를 일행들에게 데리고 올라가 주어 저는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등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등산이 끝난 후 마치 공식처럼 우리는 닭백숙과 파전을 먹으러 갔다. 왜 등산을 하고 나서 꼭 백숙이나 파전을 먹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맛있었다. 운동을 해서 그런지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그런 나를 재하 씨가 빤히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화들짝 놀라 얼굴이 붉어지면서 어색한 미소를 짓지만 글쎄, 이 남자가 나를 보며 살인 미소를 띄우는 것은 아닐 테지. 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생각하면서도 내 안의 기분은 기쁘기까지 했다. 모든 여직원들에게 항상 단정하고 무관심한 모습만 보이던 그가 내게 웃고 있다니 꿈만 같았어. 나의 몇 개월간의 짝사랑에 뭔가 환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다. 빛이 비치어서 친해지다가 결국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제가 아는 후라이드 맛집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거기서 맥주 한잔 하면서 어떠세요? 전에 좋아한다고 했죠? 제가 진짜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따가 같이 퇴근해요. 그 후 우리는 카레가루를 묻혀 튀긴 후라이드를 맛볼 수 있는 맛집으로 가서 서로 살아온 이야기부터 바라는 삶과 결혼 시 원하는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을 지내셨다고 해요. 하셨고 어머니는 상당한 미인으로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면 엄마가 아니라 이모냐고 물어보곤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너무 화장이 진하고 화려한 스타일보다는 저처럼 수수한 사람이 좋다고요. 꽃으로 치면 장미꽃과 같이 화사한 꽃보다는 들국화와 같이 은은하게 향이 나는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저는 저를 그렇게 말해준다는 것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를 그렇게 좋게 봐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항상 얌전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잘한다, 이런 칭찬들만 숱하게 받아왔는데 제 눈에 왕자님과 같이 잘생긴 그가 저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있다고 말해준 후 정말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1년여 동안의 연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섬세하게 저를 챙겨주었어요. 가끔 부모님과 통화하는 것을 들으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항상 어머니와 자주 통화하고 부모님을 세심히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들께도 잘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몰랐죠. 이듬해 그 사람의 생일날, 저는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일상을 차리신다고 여자친구도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고요. 초대를 받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먹고 싶다고 한 치즈케이크를 사서 찾아갔어요. 띵동 소리가 울리자 벨을 누르자 정말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떨렸어요. 어서 오세요. 지연 씨라고 말했어요. 정말 만나서 반가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남친의 어머니는 TV에 나오는 탤런트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계셨어요. 머릿결은 찰랑거리고 피부도 볼기나 하얗았어요. 몸에 감기는 회색 셔츠 드레스를 입고 계셨는데 마치 모델처럼 날씬하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쁘셔서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반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 역시 중년 나이로 보이지 않을 만큼 멋있으셨어요. 흰머리도 거의 없으시고 주름도 전혀 없으셨어요. 키가 크시고 운치가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재아 씨가 이렇게 좋은 분일 줄 알았어요. 그날 나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째서인지 그분 부모님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아 씨가 정중하고 똑똑해 보인다고 엄마가 만족해 하셨다고 나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우면서 이번에는 저의 부모님께 인사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우리 가족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한 날은 바로 아빠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엄마는 평소에는 절약하시느라 사지도 않던 소고기를 사서 구워서 내오시었고 아버지 역시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와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계셨죠. 마침내 집에 도착한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남자친구는 30평대인 자기 집보다 작은 20평대의 주공 아파트인 우리 집을 보고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서로 부모님의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에 그저 차차 알아가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저는 남자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에 바르게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아버지 생신 선물로 사온 차가버섯 세트를 선물했어요.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고 암 환자들이 섭취하는데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주문해서 구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설명을 드렸더니 남자친구의 세심한 마음과 소중한 것에 크게 감동하셨어요. 아버지가 요즘 조금 힘들어하는 걸 챙겨주다 보니 엄마께서 감사하다며 한방 미소를 지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들뜬 마음으로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어쩌다가 계속되는 사람이 내 남편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예감이 맞았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우리는 직장에서도 우리 사이를 공개하고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제 남자친구를 좋아하던 많은 여직원들은 속상해하며 마지못해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항상 눈에 띄지 않고 존재감이 없던 제 인생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꿈 같은 연애를 하고 있던 때 양가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둘 다 나이가 있고 하니 언제 결혼할 거냐고 양가 부모님들이 계속 물으시는 거였어요. 우리 둘 다 비혼주의자도 아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위해서 양가의 의견을 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깨지는 커플이 많다고 하더니 생각보다 결혼 준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집을 어디에 구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우리는 의견 합치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아파트를 사오거나 혹은 전세를 구해오면 제가 혼수를 채울 계획으로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5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시댁 어르신들은 황당하게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혼수해오려던 그 돈 5천 원으로 우리가 칼국수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그 자금을 보태고
신혼집은 그냥 지금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풀옵션 원룸으로 일단 시작하면 어떨까요? 남친은 자기 명의로 된 풀옵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아직 오피스텔을 처분할 수 없어서 거기로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마련한 혼수 비용은 시아버지께서 은행을 퇴직하신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칼국수집 오픈에 거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남친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상담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모은 돈을 왜 그 집 칼국수집 오픈하는데 쓰려고 해?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듯이 펄쩍 뛰면서 화를 냈습니다. 엄마 역시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일단 그 문제는 시부모님께서 오피스텔을 다시 세울 조건으로 우리 전세금을 지원해 주시고 그 집에 혼자 살 수 있게끔 도와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끄러운 문제는 예단이었어요. 미대를 나온 배우처럼 아름다운 외모의 시어머니께서는 간단히 적은 예단 목록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모피 코트와 가방, 진주 목걸이 세트뿐만 아니라 들어도 살살 브랜드의 호화스러운 사치품이 가득했어요. 제가 이렇게 화려한 목록을 받아들일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없어서 며칠 동안 가방에 접어만 두고 고민했습니다. 이 결혼을 정말 해야 할까 고민이 되고 보통 예단이 이렇게까지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면서 시어머니가 다시 보이셨는데 그 화려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을 왜 짐작하지 못했을까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해 쓰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예단을 쓴 종이를 손에 쥐고 침대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침에 깨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 어머, 손에 뭘 쥐고 자는 거야? 하고 들린 어머니의 목소리예요. 손에 뭘 쥐고 잔다고 예단 종이였어요. 엄마가 그걸 보면 안 되는데 저는 벌떡 일어나서 그 종이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미 그 종이를 들고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글자를 읽는 동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설마 이거 예비시댁에서 보낸 예단 목록이니? 하면서 엄마, 아니,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다들 그 정도는 한다고 해서 내가 찾아본 거예요. 일이에요. 엄마가 종이를 빼앗으려는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종이를 낚아채면서 말씀하셨어요. 딸이 예단 목록은 엄마가 아빠랑 상의해 봐야겠다. 그러더니 엄마는 종이를 들고 아빠에게 가셨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부모님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해맑은 표정으로 엄마가 주신 예단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묻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얄미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 예단 목록이 너무 심각한 것 같지 않나요? 최근에 이렇게 많은 예단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너 자신이 집을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 아니, 왜 그렇게 계산적인 말로 예단을 하려 하는 거야? 결혼식 예단은 원래 신랑 집에서 목록을 보내면 신부 집에서 예의를 과체해오는 건데 집이 매매니 전세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집 입장에서는 칼국수집 오픈도 포기하고 최대한 해준 건데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섭섭해져요. 항상 멋지고 매너 좋은 사람이어서 어쩌면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오로지 자기 부모 편만 드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미가 보였을 때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아직 제가 콩깍지가 덜 벗겨져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예단 문제로 한 차례 폭풍을 겪고 결국 부모님이 예단의 절반 정도만 해주기로 합의하고 나서야 사태가 끝나더라고요. 일단락되었죠. 그렇게 저와 남친은 겨우 결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원래는 혼수와 별개로 제가 결혼하면 제 앞으로 해주시려는 재산이 있었는데 시댁에서 전세금만 해주신 것이 섭섭했습니다. 재산 증여는 보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차피 제가 읽은 재산이 아니기에 남편에게도 부모님의 재산 규모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부모님께도 편하실 때 증여든 상속이든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두가 좋아하던 훈남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라 하던가요? 그런 사람과 연애만 하던 시절과 실제 겪는 결혼 생활은 달랐고 너무 다르더군요.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시댁의 분위기였습니다. 결혼에 앞서 미혼 여성들은 시댁에 대해 여러 무시무시한 소리를 주변으로부터 듣게 되는데 저 역시 한때는 그런 소리들의 겁을 잔뜩 먹었다가 막상 예비 시댁에 가보고는 이런 좋으신 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댁이 어떤 곳인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제는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시댁 식구들은 한마디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겉만 번지르르 한 분은 바로 시어머니셨고 시아버님과 남편 역시 그런 시어머니의 영향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앞서 어머니께서 누가 봐도 그 나이로 안 보일 만큼 상당한 미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외모 관리에 쏟아붓는 돈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다달이 눈썹 정리는 당연한 일이고 피부 관리도 소홀히 안 하셨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남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최고급을 쓰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분이셨어요. 가방도 크기별, 종류별, 자동차 한 대 값의 가방이 가득했고 각종 폐물도 집에 가득했다고 해요. 저는 1년에 백화점에 가는 일이 연례 행사처럼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했어요. 꼭 백화점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쇼핑을 하셨는지도 한번 제가 데리고 가셨는데 지나가는 매장마다 직원들과 인사를 하며 말씀을 나누는 정도더라고요. 백화점 VIP인가 하는 서비스도 있어서 주차도 직원이 나와서 해주는 등 처음 보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맛의 실적에 신경 쓰는데 쇼핑을 하는 것을 즐기실 터인데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는 꼭 필요한 살 곳이 생겼을 때 쇼핑을 하지만 꼭 사야 할 것도 없는데 백화점에 계속 와서 돈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젊은 사람이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셨어요. 답답하다고 하시더군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품위유지라는 말도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쇼핑을 마치고 나서는 라운지에서 마신 것과는 별개로 꼭 백화점 옆에 붙어있는 호텔로 가셔서 따로 커피를 시켜서 드셨습니다. 예, 너는 평소에 커피 얼마짜리 마시니? 1,500원이요. 그러면 1,500원짜리 마시다가 이런 호텔에서 10,000원짜리 커피를 마셔보니 기분이 어떠니? 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 막 대접받는 기분 안 들어. 난 이렇게 호텔 와서 커피를 마시면